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혼자 쓰러져 사흘 후에 발견되는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매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은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에 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고요? 며느리와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 갇혀 숨죽이며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요? 혼자 쓰러져 사흘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TV와 대화합니다. 아침 뉴스에 대고 맞장구 치고 드라마 주인공에게 조언하고 예능 프로그램 보며 혼자 웃습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TV와 대화하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가득한데도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마트 가기 귀찮고 혼자 먹기 아깝고 버리기 아까워서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노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혼자 늙는다는 건 외롭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늙느냐를 모른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시는 그 집, 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정한 집 아닙니까? 혼자 남았을 때도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답을 피합니다. 생각하기 싫고, 준비하기 두렵고, 인정하기 괴롭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닥치고 선택은 강요됩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정하면 실패합니다. 자식 눈치 보며 급히 이사 가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곳을 선택하고 결국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혼자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 외롭지 않게 늙을 수 있는 곳,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정확히 5군데 있습니다. 이 5곳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결정합니다. 알고 선택하면 행복한 노후가 되고 모르고 흘러가면 비참한 말년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곳 메모하십시오. 가족들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건 10년 후, 2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감하신다면, 네, 아직 잘 모르겠다면, 노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진짜 중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디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혼자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5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살에 남편을 먼저 보낸 이명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강원도 산골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하루 종일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공포로 바뀌었고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응급 전화를 했지만 구급차가 50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살에 아내를 먼저 보낸 최병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권했고 입주비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규칙대로 돌아갔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노인들만 있었고 대화 주제는 병원과 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결국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살에 남편과 사별한 강혜숙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서울 외곽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공원까지 3분, 마트까지 10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살에 혼자 된 박민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통시장 근처 2층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시장으로 나갑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생선 가게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고 반찬 가게에서 시식도 합니다. 시장 한 바퀴 도는 게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넘치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곳.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시장에 나가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69살에 혼자가 된 정수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수채화 교실,
목요일 영어 회화 수업, 토요일 인문학 강좌를 듣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함께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배울 게 있으니 매일이 새로워요. 5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울증과 공포, 그리고 결국 그곳을 떠나야 하는 실패였습니다. 산골 전원주택이라는 공간은 아름다웠지만 할머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맑았지만 대화가 없었고, 조용했지만 고독했고, 자유로웠지만 두려웠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안전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규칙과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시설은 완벽했지만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나왔지만 선택권은 없었고, 안전했지만 활력은 없었고, 보호받았지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혜숙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매일의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혼자였지만 친구가 있었고, 단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전통시장에서 활력을 찾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매일 장을 보는 일상이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의 인사, 생선 가게 주인과의 농담, 반찬 가게에서의 시식. 이 작은 일상들이 모여 할아버지를 외롭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정수진 할머니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며 풍요로운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수채화를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인문학을 듣는 시간들이 할머니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성장하는 삶, 그게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구조입니다. 환경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주변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집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과 간섭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 타인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혼자 있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간섭받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재가 진짜 지옥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 맺으며 존재합니다. 혼자 있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존재입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7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습니다. 이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위험하고, 운동 부족보다 치명적이고, 고혈압보다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도 공격합니다. 우울증을 일으키고, 불안을 키우고, 의욕을 빼앗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뇌도 공격합니다.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한 노인은 건강 수명이 평균 10년 더 길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는 경험.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뇌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사는 노인의 뇌를 촬영하면 실제로 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줄어듭니다. 해마라는 부위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인데 고립되면 이 부위가 작아집니다. 전두엽이라는 부위는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데 고립되면 이 부위도 약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 수치는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낮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모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가 계속 성장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기존 회로가 강화되고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고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단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통계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는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년 더 길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남습니다. 70대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홀로 삽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자식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은 먼저 가고 남은 한 명은 혼자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릴 여가가 아니라 혼자서도 의미 있게 보낼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4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살게 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사는 사회.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살기도 바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일본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노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지지하며 외롭지 않게 늙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활동합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을 삽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딱 5곳. 바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곳,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곳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한 곳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답,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첫 번째 곳입니다.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 15평에서 25평 소형 아파트입니다. 먼저 크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빈 방을 보면서 배우자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청소할 곳도 많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혼자 사는데 공간만 남아돕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물건 놓을 곳도 없고 손님 초대할 공간도 없고 갇혀 사는 느낌이 듭니다. 15평에서 25평, 이 정도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혼자 살면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크기입니다. 청소하기도 부담 없고 관리비도 적당하고 외롭지도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줄입니다.
거기엔 모든 게 있습니다. 아침 요가 프로그램, 점심 무료 급식, 오후 운동 교실, 노래 교실, 서예반,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동료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작은 사회입니다.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요가 수업에 가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점심 식사에 가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서예반에 가면 옆자리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 여러분을 살립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해 보세요.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내일 아침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나와 맞을지 보세요.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 달만 다니면 친구가 생깁니다. 3달 지나면 그곳이 여러분의 2번째 집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2번째 곳입니다. 공원 바로 옆 저층 아파트 2층에서 3층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산책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걷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문을 나서면 3분 만에 공원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새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층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2층이나 3층이면 무릎이 안 좋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고층에 살면 나가기가 두려워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2층이나 3층이면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고.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고 계절을 체험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느끼며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강조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 증상이 50% 감소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걷는 동안 우리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을 걸으세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세요. 억지로 말을 걸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세요. 2주가 지나면
날씨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는 비가 왔네요. 이런 가벼운 대화로 충분합니다. 한 달 지나면 서로 이름을 알게 됩니다. 3달 지나면 친구가 됩니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세요. 관계는 저절로 생깁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3번째 곳입니다. 자녀와 같은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만날 수 있지만 일상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입니다. 왜 같은 집이 아니라 10분 거리일까요? 한 철학자가 말한 고슴도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추워서 죽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 끝에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 다치지 않는 거리. 자녀와의 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때문에 자유를 잃습니다. 부부 싸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늦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응급 상황에 바로 달려갈 수 없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만 보는 사이가 되고 점점 어색해지고 결국 남처럼 됩니다. 10분 거리, 그게 최적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매일 갈 필요는 없는 거리.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 함께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리. 손주를 보고 싶으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도 되는 거리.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같이 살지는 말고 가까이 살자고 제안하세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삶을 살되 필요할 때 도우며 살자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 대화 한 번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4번째 곳입니다. 전통시장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시장으로 나갑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 산 사과 맛있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이 고등어는 싱싱해요. 눈 좀 보세요. 반찬 가게에서 시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 김치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이 작은 대화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장은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나갈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대화를 나눌 순간이 생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가 깊은 대화만큼 중요합니다. 짧은 인사, 가벼운 농담, 날씨 이야기.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매일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것, 매일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것, 매일 누군가와 웃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시장 근처에 사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요리하기 귀찮아집니다. 만들어도 남고 남으면 버리게 되고 결국 대충 먹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까우면 매일 조금씩 사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싱싱한 생선, 간 만든 반찬. 이런 음식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5번째 곳입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근처,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나이 들어도 배울 게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고, 악기를 배우면 음악 영역이 발달하고, 그림을 배우면 시각 영역이 강화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뇌는 계속 변합니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채화, 영어 회화, 인문학 강좌,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촬영, 시 쓰기. 여러분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동료들. 이들과의 관계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수채화반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가고, 영어반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인문학 강좌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듭니다. 배움이 관계로 이어지고,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젊음입니다. 나이는 몸의 숫자이지 마음의 나이가 아닙니다. 80세에도 배우는 사람은 젊고 50세에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늙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째, 복지관 근처 집을 알아보세요. 인터넷의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주변 15평에서 25평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가서 걸어보세요. 복지관까지 몇 분 걸리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마트는 가까운지 직접 느껴보세요. 둘째, 공원 근처 저층 아파트를 답사하세요. 실제로 그 공원을 걸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산책하는지, 벤치는 충분한지, 화장실은 있는지, 안전한지 보세요. 2층이나 3층 매물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세요. 셋째, 자녀와 미래를 의논하세요. 부담 주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고 말하세요. 10분 거리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되 필요할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하세요. 넷째, 전통시장 근처를 살펴보세요. 실제로 시장에 가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활기가 있는지, 상인들이 친절한지 확인하세요. 아침 시간대에 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근처를 알아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 가는 강좌에 신청해 보세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프로그램 안내가 나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온기로 결정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작아도 답답하지 않고, 조용해도 고립되지 않는 곳. 그런 집을 찾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판단력이 있을 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5가지 중 몇 번째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복지관 근처, 2번 공원 근처, 3번 자녀와 같은 동네, 4번 전통시장 근처, 5번 도서관 근처.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나누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이 들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